예,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그 6장의 수요 예측, 그 이동평균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평균을 내기는 내는데, 이 평균을 내는 것이 이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동.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0이고요. 그 다음에 11이고요.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여기 다시 10, 뭐, 여기는 뭐 12,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가 평균을 내는데, 3일 이동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평균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3일, 예. 5일 이동이라고, 여기 5일이 나왔으니까, 5일 이동 평균을 이제 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 더하고, 예. 그 다음에 다섯 개니까 5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겠죠. 예. 그럼 평균이 나오면 여기다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1.5가 나왔다고 칩시다. 예. 11.5가 나왔다고 치고요. 뭐 진짜 11.5가 나왔는지 계산을 안 해봤어서 몰라요. 어쨌든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여기에 즉 6일째 되는 날 나온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13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또 5일 이동평균 구해 볼게요. 그러면 요 맨 앞에서 했던 거 요거는 빼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예. 5일이죠. 그 5일 이렇게 5로 나눠주면 또 뭔가 나오겠죠. 평균이. 그럼 구했더니 뭐 11.8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동 평균들입니다. 이동 평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게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동 평균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 이동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단순 이동 평균법을 한번 볼게요. 단순 이동 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거대로 일단은 이동 평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음은 학교 매점의 필기구 판매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10월 달에 예측을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건 지금 9월 달까지 나왔고 10월 달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얼마나 수요량이 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구해보면 되겠죠. 예. 근데 3개월 이동 평균을 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3개월 이동 평균. 그럼 3개월이면은 10월 달 걸 알기 위해서는 9월 달, 8월 달, 7월 달 3개월만 더해서 평균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3개월 이동 평균은 9월 달은 여기 이제 7월 달은 350이니까 350 더하기 그 다음에 8월 달은 400이죠. 400 더하기 그 다음에 9월 달은 450이니까 450 더해서 이것을 갖다가 3개월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400이 나오겠죠. 400. 그러면 3개월 이동 평균은 400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3개월 이동 평균 했더니 10월 달에 그 수요량 예측치는 40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4개월 이동 평균은 4개월을 갖다가 더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 6월 달부터겠죠? 6월 달부터. 그래서 6월 달에 250, 예. 그 다음에 7월 달에 350, 400, 450이니까 이거 갖다가 다 더하는 겁니다. 6월 달에는 250, 7월 달에는 350, 그다음에 8월 달에는 400,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450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걸 4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36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개월 이동 평균을 통해서 우리가 10월 달에 수요를 예측하게 되면 362.5라는 수요량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중이동 평균법입니다. 수요에 영향이 많은 자료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평균은 이동 평균인데 가중치를 뒀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가중치가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최근 자료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최근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를 하게 되면 최근의 판매량이 더 많이 반영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니까 수요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공기 정화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에 지난 5개월 동안의 판매 자료라고 합니다. 그 가중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4, 0.3, 0.2, 0.1. 그러니까 최근 기간부터 이렇게 가중치를 둔 거죠. 자,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그 5월 달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5월 달까지 나와 있는데 그 6월 달의 어떤 수요 예측치를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4개월간의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라고 했으니 4개월까지만 가중치를 우리가 주면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이니까는 5월달, 4월달, 3월달, 2월달만 우리가 가중치를 부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5월달에는 820이니까 첫 번째 가중치가 0.4죠. 그래서 0.4 곱하기 5월달 그 수요량이 판매량이 820 더하기 세 번째 가중치가 0.3이죠. 곱하기 850 플러스 그 다음에 0.2 곱하기 3월달은 이제 판매량이 이제 800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중치는 0.1이고 곱하기 2월달은 판매량이 7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를 줬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813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그 수 판매량 예측치는 813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 평할법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그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여 평균을 구하되 최근의 자료에 더 많은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예측치를 갖다가 구하는 그 공식을 보면 전기 예측치에다가 이 알파를 갖다가 이제 더해 주는데 알파에다가 전기 실적치에서 전기 예측치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실제로 실적이 나온 거죠. 이게 실제치입니다. 실제치에다가 예측한 것을 갖다가 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의 오차가 발생했느냐 이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알파라고 하는 이제 평할 계수를 갖다가 곱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평할 계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이 평할 계수는 뭐 구한다기보다는 이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꼭 주어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은 어떤 통계적인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통계학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알파가 즉 평할 상수가 뭐 0.2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H자동차 판매상은 1월에 2월 중 H차가 100대 판매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예측치가 100대네요. 즉 한마디로 정기 예측치가 10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예측치가 100입니다. 여기 제가 100이라고 쓸게요.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 수요는 120대였어요. 실질적인 것은 실제 우리가 판매된 것은 110대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거기다 이제 알파를 곱해주죠. 알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0.2. 0.1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정기 예측치. 자, 그래서 그 정기 예측치는 얼마입니까? 우리 100대라고 했잖아. 예, 그 100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예측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을 갖다가 계산을 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예, 104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104.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104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풀이가 잘 되어 있죠? 예, 그래서 3월 수요는 104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최소 자승법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156페이지도 보게 되면 회귀 분석인데, 결국 이제 그 회귀 분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통계학을 갖다가, 정확하게 과목이 있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회귀 분석은 또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회귀 분석에 대한 간단한 어떤 내용들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x라는 변수가 있고 y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 둘과의 관계를 갖다가, 알아내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함수 관계를 알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x 변수가 1하고 2하고 3이 있다. 근데 1은 뭐에 대응되냐면요. 2에 대응되고요. 2는 3에 대응되고 3은 4에 대응됩니다. 그러면 x와 y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x라는 변수에다가 1을 더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바로 y라고 하는 것은요. x에다가 1을 더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수식이죠. 예. 결국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변수들 간의 그 관계를 알아내서 그것을 함수식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분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은 광고 횟수에 따라 어떻게 변할까? 매출액과 광고 횟수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제조 환경을 개선함에 따라 생산량은 얼마나 증가할까? 제조 환경이 X 변수고 생산량이 Y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배 판매량. 담배 판매량의 변함에 따라 폐암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회귀 분석의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버지 키와 아들 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버지 키를 갖다가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아버지들의 키를. 그래서 조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쭉 나오겠죠. 뭐 앞집 아버지는 170, 뒷집 아저씨는 뭐 180.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 키에 대한 자료들을 쭉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키에 대응되는 아들 키들을 갖다가 조사하는 겁니다. 이 집 아버지 키와 이 집 아들 키 이런 식으로 예. 쭉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아버지 키와 아들 키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함수식이니까. 그래서 알아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들 키를 y라고 하고요. 아버지 키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2를 더한 거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등호가 된 적은 틀렸네요. 여기 등호가 아니라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플러스로. y는 x 플러스 2. 예.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아버지 키가 170이라면, 자, 아버지 키가 170이라고 한다면 아들 키는 얼마가 될까요? 회귀식에 따르면 x 플러스 2니까 170에다 2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 키는 172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회귀 분석은 되게 1차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뭐 당연히 우리가 1차 함수식을 보게 되면 a 플러스 bx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y절편은 a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우리가 b가 되겠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나타낸 게 바로
이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다가 통계 분석을 해보면 회기식을 갖다가 도출해 주거든요. 그러면 회기식은 어떻게 그 컴퓨터에서 써지냐면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 플러스 bx처럼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라 y 즉 종속 변수는 y절편을 베타 제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베타 1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x 변수. 그 다음에 이 회기식으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 우리는 입실론 i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일명 이걸 잔차라고도 합니다. 잔차. 예. 잔차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차식하고 이거하고는 뭐 같은 식이에요. 근데 표시 방법을 이렇게 좀 다르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 이렇게 구했다고 치자고요. 회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회기식을 구했다고 칩시다. 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제가 회기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잠깐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놓은 건데, 뭐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먼저 5개월 동안의 판매량과 그 다음에 광고비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판매가 264, 뭐 그 다음에는 116 이런 식으로 판매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광고비도 이렇게 지출이 됐나 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판매량과 광고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걸 갖다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엑셀이라든가 혹은 SPS 같은 통계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회계 분석을 실시합니다. 회계 분석 실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회계 분석 거기 메뉴에 들어와서 뭐 클릭 해주시기만 하면 뭐 컴퓨터가 지가 알아가지고 다 해줍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했더니 회기식이 도출이 됐어요. 어떻게 도출이 됐냐면 이렇게 도출이 됐다는 겁니다. 예. 컴퓨터가 구해준 겁니다. 예. 어떻게 구했냐면요. 어떻게 구했냐를 갖다가 설명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통계학 책을 사서 회계 분석 편을 보시면 됩니다. 되게 통계학을 공부하고 보시면 되게 뒤에 좀 나오거든요. 회계 분석이. 예. 자, 어쨌든 이 회계 방정식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5월 달까지의 판매량이 나와 있는데 궁금한 건 뭐냐면 6월 달에는 도대체 판매량이 얼마가 될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6월 달에 그 광고비가 1750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750달러니까 여기서는 1.75라고 쓰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판매량이 얼마가 될 건지는 우리가 예측해야죠. 예측합시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월에 생산계를 수입하고 잔다는 게 있고 6월에 광고비가 1750달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1.835 플러스 109.229에다가 x 대신 뭘 대입하면 됩니까? x 대신에 바로 x가 광고비니까 1.75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한 식이 바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듯이 이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181,83016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183개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회계 분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수요 예측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 강의는 우리가 7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